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레벨 2에서는 채권과 디리버티브를 같이 공부하게 된 김종건입니다. 북4가 채권하고 파생상품 두 가지 과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북4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 레벨 2 시험이 레벨 1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공부를 하실 때에 레벨 1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요. 레벨 1은 기본적으로 컨셉을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기본을 이해했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비해서 레벨 2는 주제 자체가 아예 밸류에이션입니다. 레벨 2를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가치평가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거라서 레벨 1은 그냥 듣고서 이해하고 그리고 약간의 계산기 조작법을 알고 이러면 끝날 수 있는 문제들도 레벨 2로 오게 되면 대단히 어렵게 계산을 끝까지 답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좀 테크니컬한 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수리적으로 전개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를 일단은 해야 되고요. 눈으로만 절대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손에 계속 익혀야 돼요. 레벨 2 시험을 쳐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은 다 이해를 했고 그리고 사실 모르는 내용도 거의 없어서 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다 알고 이해가 됐는데 딱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주고 풀어라라고 하게 되면 안 풀린다고요. 그리고 한번 실수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풀었네? 답이 안 나와.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정확히 딱 답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안 나와요. 멘붕 옵니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또 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쉬운 문제나 뒤에 가서 뭔가 내가 시간만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풀게 되어서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고 이래요. 채권과 파생상품은 전통적으로 레벨 2 시험에서는 난이도 1, 2 위에 속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둘 다. 이게 글로벌 서베이를 해보게 되면 시험을 치고 나면 CFF에서 글로벌 서베이를 하거든요. 올해 시험이 어땠어요? 라고. 난이도가 어떤 과목이 어려웠어요? 라고. 그러면 항상 1위에 올라오는 레벨 2에서는 채권이 항상 1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요 거의 한 2, 3위 내에는 늘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과목이라서 혼자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쉽게 그냥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해보긴 할 텐데 결국은 그거를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돌아가셔서 꼭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그 지식을 응용해오고 다른 과목에서도 지식을 응용해오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시너지를 내서 금방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나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이런 거는 대단히 잘 하는데 그걸 수리적으로 뭔가 풀어보고 이런 것들은 잘 못해 라든지 나는 그냥 수학 중에서도 미분 이런 거는 잘 하는데 통계 이런 건 좀 어려워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좀 본인들이 강점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픽스드 인컴이나 디리버티브는 통계적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적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법률적 내용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섞여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의 지식을 좀 모아서 그게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편차들이 다 있다 보니까, 하나가 펑크가 나게 되면, 백그라운드 지식 하나 펑크가 나게 되면, 나머지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펑크 나는 거 하나가 목에 걸려서 이게 마치 뭔가 안 넘어가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계속 오랫동안 있게 되면 진 빠집니다. 그리고 자꾸 짜증만 나요. 이게 모르겠다고. 그럴 때는 좀 지나갑니다. 그냥 편하게. 지나가서 한 번 로테이션을 돌고요. 한 두 번쯤 다시 볼 때쯤 되게 되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많이 진도가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세뇌하듯이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중에는 그런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또 바탕이 되어서 다른 거에 뭔가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을 기약을 하고 일단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또 앞뒤로 백앤프로스 왔다 갔다 반복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그러면 길이 뚫리고 나중에 또 이해가 돼요.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채권하고 파생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데, 파생은 그나마, 파생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채권은 더 어려운 이유가, 이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every single sentence,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다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을 이렇게만 살짝 바꿔서 내게 되면, 정말 헷갈릴 텐데, 못 풀 거야, 틀릴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도치에 산재해 있습니다. 계산도 물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도 설명이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책권은 꼼꼼히 하나씩 씹어가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소화를 시키고 간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중에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응용을 해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 뚫리게 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일단 목차를 한번 봅시다. 컨텐츠. 스터디 세션 12, 13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데 12, 13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될 픽스 인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4는 파생 상품인데요. 일단 스터디 세션 12하고 13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한번 볼게요. 리딩 32에 The Term Structure and the Interest Rate Dynamic 있는데 자, 이게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레벨 1에서 금융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레벨 2는 주제가 밸류에이션입니다. Asset Valuation. 나중에 레벨 3를 가게 되면 레벨 3의 주제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예요. 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는 레벨 2는 개별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주제라고요. 자, 우리 공부한 것 중에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back to the present, 현재 가치로 평가합시다. 이런 거 하잖아요. 디스카운팅에서. 근데 그 현금 흐름의 종류가 있어요. 현금 흐름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기억을 한번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이자나 배당,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종류는 2개. 첫 번째는 expected cash flow가 있고 두 번째는 promised cash flow가 있습니다. 자, cash flow 앞에 붙는 말이 달라요. expected cash flow.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promised cash flow. expected cash flow의 개념에 속하는 asset이 주식입니다. 주식의 현금 흐름 뭐가 오는 거죠? 배당 올 거야. 언제 와? 모르겠어요. 얼마 와? 모르겠어요. 다 모릅니다. expectation 해야죠. 주식은 expected cash flow를 다루는 거고 반면에 채권은요. 이자와 원금을 언제 주겠습니다라고 promise가 되어 있잖아요. 채권은 promised cash flow니까 현금 흐름 자체가 현금 흐름을 추정합시다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현금 흐름을 추정하지 말고 약속되어 있는 현금 흐름만 이제 디스카운트 하면 되죠.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이제 채권의 가치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뭘로 디스카운트 할까의 문제예요. 뭘로 디스카운트 할까?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한 약속을 지킨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약속이니까 무위험 이자로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면 될 텐데 약속을 만약에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부도의 가능성, 디폴트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위험, 그러면 거기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좀 붙여야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위험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면 이 약속된 현금 흐름을 우리가 디스카운트하는 appropriate discount rate, 적절한 할인율이 될까? 이게 이제 채권에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출발은요, 할인율을 뭘 써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채권에서의 주제가 될 텐데, 그 할인율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금리잖아요. 그 금리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term structure라고 말을 한 이유는 금리는요, 기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짜리 금리하고 2년 만기 금리, 3년 만기 금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이자와 원금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시차를 두고 오는 이자와 원금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동일한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닐 거고 시차가 달라지게 되면 시차가 다른 거에 따른 다른 할인율들을 써야 될 텐데 그 다른 할인율 그럼 뭘 보면 되는 거니? 그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보면 되죠. 자, 채권의 약속된 현금 흐름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바뀌게 되면 이자율 구조가 바뀌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기 위한 이자율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기간별로. 자, 그런 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채권의 가격이 바뀌는 이유는 현금 흐름은 안 바뀌지만 할인율이 바뀌기 때문이고 그 할인율이 바뀌는 게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게 interest rate dynamics입니다. 금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라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인데 레벨 1에서 공부했던 주제하고 같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리딩 33은 Arbitrage Free Valuation Framework. 자, 우리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게 금융의 이름으로는 Information Efficient, 정보 효율적이라서 어떤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장의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런 시장이 Information Efficient 하죠. 그리고 efficient한 종류도 보게 되면 weak 폼도 있고, semi-strong 폼도 있고, strong 폼도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다, 인포메이션 이피션트하다. 이거를 거래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 그런 시장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더불어서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를 해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는 시장, 그런 시장이 균형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시장이나 그 다음에 노아비트리지 마켓이나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이피션트 마켓이나 사실은요 개념이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rbitrage Free Valuation Framework은 시장에 나와 있는 금리 구조를 보고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끔 가격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간단하잖아. 미래 현금 흐름을 YTM으로 디스카운트하면 되겠지. 그게 우리 레벨 1에서 공부한 건데 실제로 미래의 금리라는 거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가격을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자. 채권의 가격을. 자, 그때 그 다양한 경우의 수는 결국은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라는 경우의 수가 필요하고 그 이자율을 이항추리로 우리가 그려서 바이노미얼 추리를 그려서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연습을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 33은 전부 다 이항추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딱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이항추리를 마치 거미줄처럼 한번 이렇게 그려서 채권 가격 밸류에이션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리딩 34로 오시면 Valuation Analysis of Bond with Embedded Option.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채권의 가치 평가입니다.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채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콜러블 본드, 푸터블 본드, 그 다음에 레벨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컨버터블 본드, 이것도 잠깐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게 콜러블 본드하고 그 다음에 푸터블 본드와 같은 그 채권 자체에 옵션이 붙어 있는 이 채권을 밸류에이션 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 트리를 이용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딩 33에 나오는 이항 트리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리딩 34에 나오는 요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채권의 가치 평가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목적으로 되게 많이 그 연습을 하셔야 될 것도 리딩 34에 나오는 이항 트리를 이용해서 가치 평가하는 거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연습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리딩 35는요. 크레딧 애널리시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려워요. 자, 크레딧 애널리시스. 우리가 그 평가하고자 하는 채권이 국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채는 당연히 다 이자와 원금을 줄 테니까 고민할 게 없죠.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위험 채권이요. 국채가 아닌 디폴트 가능성 있는 채권의 가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자, 이게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사실은 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그 디폴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를 측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레벨 1에서 공부 안 한 바가 아니에요. 레벨 1에서 공부한 것 중에 자, 그때는 채권의 디폴트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같은 거 보자. 이런 게 했어요. 무슨 비율 보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근데 알고 있기에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히스토리컬리 지나간 사건을 숫자로 기록한 거잖아요. 지나간 사건을 숫자로 기록한 걸 보고 미래의 부도 가능성을 예측해보자. 이게 시간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레딧 애널리시스 모델에서는 조금은 자, 자본시장을 쳐다보는 게 어떠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 가격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그 채권의 가격. 디폴트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다? 부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부도 확률을 대충은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디폴트 확률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에 나오는 주가나 채권 같은 거를 바라보고 이 회사가 디폴트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모델링을 해볼까요? 이런 게 이제 여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리딩 35에는 약간의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금융공학적인 테크닉들이 좀 들어오고요. 그런 게 기본적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금융공학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어려워지려고 하게 되면 그래 금융공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디폴트 프로바빌리티를 한번 계산해봐.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 기본 개념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도 확률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기본 개념만 딱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뭔가 손으로 한번 디폴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해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어려워진다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맛만 살짝 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자, 페이지 넘기셔서 그 리딩 36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있는데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파생 상품입니다. 신용 파생 상품이에요. 원래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에서는 과거에는 디리버티브 범주에 들어가던 거였는데 이 디리버티브가 채권이나 또는 뭐 대출과 같은 이 debt obligation,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 있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자산이 이게 디폴트가 나게 되면 그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가치가 막 하락할 것 아니에요. 손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파생이 없나? 그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채권류의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위험을 뭔가 보장할 수 있는 파생으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파생 상품의 범주에 속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순서는 그 32, 33, 34까지는 순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36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5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 순서가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웨츠 노트가 케플란에서 케플란의 교수들이 서머리를 한 책입니다. 원래 코어 리딩 북은요 되게 두꺼운 책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의 코어 리딩 북 중에서 LOS에 맞춰서, LOS가 Learning Outcome Statement잖아요. 학습 목표죠. 학습 목표에 맞춰가지고 이 케플란에서 서머리를 한 거예요. 코어 리딩이 있는 책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서머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어쨌든 서머리를 한 사람의 언어로 이게 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해서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좀 정확하게 디파인을 했고 어떤 분은 두리뭉실하게 디파인을 해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좀 약간의 상충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끝까지 다 썼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을 텐데 그런 일관성이 좀 없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이게 맞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뭔가 오미션, 생략된 표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들에서 휙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아주 꼼꼼히 모든, 그냥 every detail을 거의 다 이제 파헤치면서 한번 가긴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요. 제가 가능하면 말을 좀 빨리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긴 할 텐데, 못 알아들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내일 수업 있죠? 얘는 30분씩 더 합시다. 오실 때는 앞으로 30분씩 더 하는 걸로 오자고요. 오후에 수업이 있는 날은, 오전은 뭐 30분씩 더 하기가 어려운데, 오후에는 30분씩 더 하는 걸로 해서, 뭐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모두 7번 하게 돼 있는데, 7번에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채권을.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안 있는 상태에서 혼자만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딱 보고 그냥 뭐 설명하듯이 쫙 넘어가자 이러면, 뭐, 기관총 쏘듯이 발칸포 총알 날아가듯이 뭐 따라락 이야기가 나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늦어집니다, 점점점. 하여튼, 최대한 시간 내에 맞추도록 해보되, 좀 늦어질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되면 보강이라도 해야죠.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아는 게 중요하죠. 수업을 듣는 이유가 그런 목적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시간 내에 진도 빼주세요. 그렇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자, 1페이지 봅시다. Reading 32에 The Term Structure and the Interstate Dynamics라는 거요. 자, 200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긴 할 텐데, 봅시다. 먼저 Introduction에서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Understanding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금리 기간 구조를 이해를 하자. 이게 is one key to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of an economy. 이게 사실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 금리를 이해하는 게.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뭐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자율들의 기간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rat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플루럴이에요. 그럼 이자율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뭘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게 1년짜리 이자율, 2년짜리 이자율, 3년짜리 이자율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이자율들은 다 기간 구조가 있어요. 1년 만기금리, 2년 만기금리, 3년 만기금리 다 다르다고요. 당연히 이제 기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interest rate라고 말하는 그러면 이 rate라고 복수를 쓴 interest는 뭐가 있을까?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ot rate. 제로 쿠폰 금리죠. spot rate. 그 다음에 forward rate. 그 다음에 par rate 또는 뭐 YTM이라는 yield to maturity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걔네들이 다 기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 그 모양이 대부분이 upward sloping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되겠지만 자, 시장에 채권 시장을 가서 제로 쿠폰 본드가 거래되는 걸 봤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각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제로 쿠폰 본드를 봤더니 거래되는 가격이 다 같지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액면가인데 1년 만기에 1년 있으면 만기되는 것도 있고 2년, 3년, 4년, 5년 만기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만기가 다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액면가는 같아요. 제로 쿠폰인데. 어느 게 제일 싸겠습니까? 똑같은 액면가를 가지고 있으면. 1년 있다가 100 받는 채권이 있어요. 자, 2년 있다가 100 받는 채권이 있고요. 3년 있다가 100 받는 채권이 있고 4년 있다가 100 받는 채권이 있고 5년 있다가 100 받는 채권이 있어요. 어느 게 싸겠냐고요? 당연히 이 5번째 채권이 제일 쌀 거예요. 한참 있다가 100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100 받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쌉니다. 가격이 제일 싸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싼 가격으로 사서 5년이 지나게 되면 100 받을 테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팟 레이트라고요. 스팟 레이트. 그래서 스팟 레이트의 모양이 1년짜리 채권은 스팟 금리가 얼마고 그 다음 2년짜리 채권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스팟 레이트예요. 안 쓰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스팟 레이트는 전부 다 연평균 금리거든요. 연평균 금리니까 최초 1차년도 금리는 얼마고 그 다음에 2차년도 금리는 얼마고 3차년도 금리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요. 연도별 금리로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연도별 금리는 forward rate라고 합니다. 스팟 금리가 우상향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forward 금리도 우상향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로 위에, 그리고 또 요 밑에요. 이거 forward rate. 쿠폰 본드도 마찬가지로 1년짜리 쿠폰 본드 발행할 때의 시장의 금리,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가 얼마지? 2년짜리 쿠폰 본드 발행할 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가 얼마지? 이런 식으로 쿠폰 본드에 대해서도 연평균 요구하는 금리가 있어요. 그런 금리를 par rate라고 하는데 또는 Y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다양한 interest rate 여러 개가 있다고요. 자, 이게 각각 다 뭘 가지고 있냐면 기간에 따라서 다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오케이? 어떤 게 그러면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라고 말하는 게 다 기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대표적 구조 한번 말해보자. 이 금리 구조를 대표하는 하나의 금리를 말해보자. 어떤 거 말하면 되겠어요? 셋 다 쓰지 말고 그 중에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진정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금리를 하나만 선택해보자. YTM은요, 밑에 있는 YTM은 쿠폰 본드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거든요. 1년짜리나 2년짜리, 3년짜리 채권을 쿠폰 본드로 발행한다면, 쿠폰을 주는 채권으로 발행한다면 얼마의 금리를 요구합니까? 이건데요. 이 YTM이 옛날에 Corporate Finance에서 공부했던 Internal Rate of Return하고 똑같습니다. 자, Internal Rate of Return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뭐가 있었냐면, Internal Rate of Return은 중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그 동일한 Internal Rate of Return으로 계속 재투자한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거였잖아요. 똑같아요. 저 쿠폰 본드의 YTM도 쿠폰을 받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YTM으로 재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YTM은 쿠폰이라는 노이즈가 좀 끼어져 있어요. 뭔가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과열을 내가 계속 재투자해서 만기까지 가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 거지? 자,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중간에 과열이 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쿠폰의 노이즈가 없이, 만기가 되게 되면 그냥 돈 얼마를 받는 거고 중간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재투자 따위는 전혀 없는 거야. 그게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을 해줍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쿠폰 노이즈가 없는 거라고요. 쿠폰 노이즈가 없는 거 뭐 있어요? 저기 있어. 스팟 레이트 있죠. 스팟 레이트는 쿠폰의 노이즈라는 게 전혀 없는 제로 쿠폰 본드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스팟 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제가 연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별로 안 쪼개집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쪼개는 게 forward 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을 해주는 걸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게 금리 구조가 순수한 화폐의 시간 구조를 말해주는 겁니까? 라고 하면 스팟 금리가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을 해주는 건데 그것도 연평균으로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걸 기간별로 쪼개게 되면 그게 forward 금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말할 때 채권책이 절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복수를 써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수의 개념이 1년 만기금리, 2년 만기금리 다 다르니까 이렇게 복수를 썼겠지.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금리들이 있다고요. 이 다양한 금리들도 기간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대표할 수 있는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을 해주는 거 한번 말해봐 라고 하게 되면 스팟 금리 또는요, 포워드 금리, 요거 두 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사실은 두 개 거의 뭐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연평균으로, 이거는 기간별로 쪼갠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어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시야를 달리해서 채권도요,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습니다. 국채도 제로 쿠폰으로 발행할 수 있고 회사채도 제로 쿠폰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제가 방금 예를 든 스팟 금리를 구할 때에 그 제로 쿠폰 금리는 말이죠. 그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한 걸까요? 국채를 대상으로 아니면 회사채를 대상으로? 회사채도 보게 되면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뭐 등급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페일은 생략하고 그냥 제로 쿠폰 본드가 하나 있어요. 1년 있다가 100 줘요. 2년 있다가 100 줘요. 3년 있다가 100 줘요. 근데 그게 할인율이 얼마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채권이 그러면 제가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아무런 고민 없이 부도 날까 안 날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만 말을 하자.
이러려고 하게 되면 그 화폐가 나중에 디폴트가 안 날아야 돼요. 안 나요. 그럼 제가 지금 말했던 스팟 금리는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한 거냐면 국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국채가 디폴트 위험이 하나도 없죠. 디폴트 위험이라는 그런 개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말해주는 금리가 스팟 금리예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국채 중에서 제로 쿠폰 금리. 자, 앞으로 벤치마크 금리 이런 말 나올 겁니다. 벤치마크 본드 또는 벤치마크 금리 뭐 이런 거 나올 텐데요. 그것도 벤치마크에 해당되는 게 아무런 위험이 없는 제로 쿠폰 본드, 리스크 프리 제로 쿠폰 본드에 적용되는 금리, 이게 벤치마크 금리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무슨 금리 구조를 이양트리로 그린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도대체 그 금리는 AA 채권 거야, AAA 채권 거야, 도대체 등급이 무슨 채권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국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국채는 관심 별로 없다고요. 회사채가 관심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국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스팟 금리나 포워드 금리 같은 걸 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진도가 나가야 돼요. 얼마만큼의 스프레드를 붙이면 되는 겁니까? 저기다가. 그러면 회사채가 되는 겁니까? 회사채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할인율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 진도가 나가는 게 나중에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채권에 그 옵션 어저스트 스프레드라는 OAS라는 개념으로 툭 뭉쳐가지고서는 스프레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주제라서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또 꼼꼼히 그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채권 책이 친절하지 않다니까요.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라고 해놓고 복수 S 붙여놨어요. 그거 도대체 S가 붙여서니까 뭐지? interest rate라는 게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대표는요, 얘입니다. 얘 스팟 금리. 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얘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그것도 국채를 대상으로. 그리고 밑에 한번 봅시다. 스팟 레이츠라는 거 있어요. 거기서 그 스팟 레이츠에다가 키워드 하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데 스팟 레이츠 are annualized. annualized 동그라미 칠까요? 자, 모든 금리는요. 전부 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서 표현합니다. 2년짜리 금리도 연평균이 얼마야 이렇게 말을 하고 3년짜리 금리도 연평균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말 이해됐어요? 3개월짜리 금리도 연간 금리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문장에서 generally we use spot rates for government security 또는 risk free to generate the spot rate curve. 앞으로 우리가 다 government 본드 또는 risk free 본드를 기본으로 대상으로 해서 스팟 금리를 구해보고 포워드 금리도 구해보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좀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모듈 32.1에 Spot and Forward Rates 있습니다. 자, 여기서 LOS 32A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Describe relationships among spot rates, forward rates, yield to maturity, expected and realized return on bond. 스팟 레이트라는 개념이 이미 한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forward rate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그리고 YTM이라는 개념도 yield to maturity라는 개념도 나와요. 거기에다가 또 뭔가 붙어 있어요. 여기 개념이 또 있네요. Expected return. 네. Realized return.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expected return은 말 그대로 expectation이잖아요. 얘는 개념이 ex ante죠. 약간 사전적으로 앞으로 이 채권을 지금 이 가격에 사서 이렇게 보유하게 되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겠군 라고 하는 게 expected return입니다. realized return은요 ex post죠. 사후적인 거예요. 끝나봤더니 이런 수익률이 나왔다 이렇습니다. 자, 우리 레벨 1에서 채권 공부했던 거 기억 한번 해볼까요? realized return이 있잖아요. realized return. 실현되는 수익률이 처음에 샀을 때의 YTM하고 똑같기 위한 조건 뭐였습니까?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YTM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옛날 레벨 1에서 했어요. 좀 이따가 또 짚어서 또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금리 구조를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return이란 말이 있어요. return은 그냥 수익률입니다. 자, 이거 구분하십니다. 요거 YTM 뭐라고 말해요? YTM 우리말로 영어로 yield to maturity죠.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yield to maturity.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 또는요, 많이 쓰는 게 채권 수익률. 이런 말 씁니다. 요거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expected return. 예상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수익률. 똑같네요. 근데, 다릅니다. 요거 yield라는 거 하고요. 이거 나오는 return 하고요. return은 실제로 내가 뭔가 재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서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까?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처분을 하거나,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류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고요. 요 yield to maturity는 이 채권을 지금 거래되는 가격으로 사서 만기까지 간다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yield to maturity,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하고 어느 게 개념이 같은 거냐면 yield to maturity는 위에 있는 개념하고 같아요. expected return하고. 이건 이해됐어요? 근데 이 yield to maturity가 예상 수익률대로 그대로 진짜 있잖아요. 그죠? 기대 수익률처럼 되려고 하게 되면 뭐가 안 바뀌게 된다고요? YTM이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안 바뀌면 이렇게 처음에 샀을 때의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이 실제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하고 같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고 계십니까? 뒤에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좀 이따 또 주제가 나올 테니까. 근데 그리고 LO에서 두 번째 문장 끝에요. and 그 다음에 the shape of the yield curve. 자, 거기 the shape of the yield curve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챕터는요, 전부 다 the shape of yield curve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yield curve의 모양, 이게 이제 이야기라고요. 또 물어볼게요. yield가 뭐예요? yield curve라고 했잖아요. 수익률인데. 요거 두 개는 아닐 거예요. 그죠? expected return 이런 것들은 아닐 거라고요. 수익률의 모양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있네요. 얘들도 다 수익률들입니다. 얘는 연평균 수익률. 무슨 채권을 샀을 때? 쿠폰 본드를 샀을 때에 쿠폰을 계속해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연평균 수익률. 얘는요? 제로 쿠폰 본드를 샀을 때, 제로 쿠폰 본드를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연평균 수익률, 예상된 연평균 수익률. 이해됩니까? 이거는 연간 단위로 있잖아요. 1,000원들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고, 2,000원들은 수익률이 얼마 나오고, 3,000원들은 얼마가 나오지? 이 기간별로 자른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커브가 이게 더 세 개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말해볼까요? 아까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스팟 레이트 커브 또는 스팟 일드 커브라고 합니다. 스팟 레이트 커브 또는 스팟 일드 커브. 자, 이 스팟 커브가 이게 대표예요. 이 커브가 대표 커브라고요. 자, 이 대표 커브를 보고 채권의 가격이 왜 움직여? 얘들이 할인율로 쓰이는 것들인데 얘들이 뭔가 움직이게 되면은요, 채권의 가격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자, 이 일드 커브의 모양을 딱 째려보고 난 다음에 1,000원도는 금리가 얼마가 되고 2,000원도는 어떤 금리, 3,000원도, 4,000원도, 5,000원도 어떤 금리가 올까? 그거는 저 커브를 보면은요, 우리가 뭔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커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의 금리들 갖다가 좀 계산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계산한 범위가 포워드 금리들이죠.
자, 지금 현재 스팟 커브 속에 숨어있는 이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의 금리가 실제로요,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났어요. 지난 시점에 가보니까, 여기서 제로 시점에서 봤던 2차년도의 금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진짜 1년짜리 금리로 그대로 되어 있을까? 뭐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확률이 아주 작을 거예요. 저 금리가 움직일 거라고요, 분명히. 그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겠습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채권에서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금리가 움직일까를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현재의 스팟 금리 구조 속에는 각 연도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고 계신 거죠? 자, 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팟 커브를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커브를 이해하는 이유는 앞으로 연도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요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갖다 먼저 우리가 읽고, 그 시장과는 내가 생각이 달라요. 자, 저는 보니까 2차년도의 금리가 이 스팟 커브를 이용해서 찾아온 2차년도의 금리가 5%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레벨 1에서 포워드 금리 구하는 거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뒤에 가게 되면 얘가 5%가 아니고요 4%가 될 것 같아요. 나의 마켓 뷰는 4%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1년짜리 금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채권 산다, 채권 판다. 채권 사야죠.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면, 원래는 5%로 이걸 디스카운트 할 줄로 생각을 알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4%로 나는 디스카운트 하면 되게끔 금리가 낮아질 거다. 이러면 채권을 사서 캐피탈 게인을 얻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점은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스팟 커브를 보고, 그 스팟 커브 속에 연차별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하고는 좀 달라라고 하게 되면 채권을 미리 사자라고 약속을 하거나, 채권을 1년 뒤에 팔자라고 미리 약속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리턴이죠.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게 The Shape of Yield Curve, 이게 일종의 화수분입니다. 화수분. 여기서 많은 정보를 갖다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먼저 스팟 레이부터 보겠습니다. The price today of $1 per 제로품 본드 is known as discount factor.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할인 개수, 현가 개수. 이게 1년 후에 1달러를 받는 게 있어요. t = 0 시점이고 t = 1인데, 이때 가서 1달러를 받는 게 있어. 근데 얘가 지금 현재를 보니까요 0.909달러예요. 0.909달러. 0.909달러. 자, 이거는 요게 지금 현재 가격은 0.909달러입니다. 1달러를 얼마로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0.909가 될까? 1 더하기 10%로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0.909가 됩니다. 그죠? 자, 거꾸로 말하게 되면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년 뒤에 1 받는 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1 나누기 1 더하기 0.1 해서 구해진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1년짜리 디스카운트 팩터, 현가 개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받기로 약속된 돈에다가 현가 개수 0.909로 곱하게 되면 현재 돈이 되는 거죠, 그냥. 자,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0.909짜리를 사서 909 가격을 하고 있는 걸 사서 1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수익률 얼마 나올까요? 1 더하기 X%가 수익률인데, 그럼 1달러가 돼야 됩니다. X% 하면 뭐예요? 10%. 그래서 자, 이런 채권이 제로 쿠폰 본드잖아요. 중간에 이자 따위가 없어요. 나중에 이때가 만기고 1년 후가 만기고 그때 액면가 1달러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얼마로 거래되고 있는 거지? 그게 곧 현가계수하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고요. 그 현가계수에다가
뭔가를 갖다 1-X% 곱하게 되면 다시 1이라는 숫자가 돼야 돼. 그때 말하는 이 X%가 1년짜리 수익률인데 이거는 제로 쿠폰 본드를 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고 또는 제로 쿠폰 본드를 할인하기 위한 수익률이잖아요. 이런 수익률을 스팟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Because it is a zero coupon bond, the spot interest rate is the yield to maturity of this payment. 그러니까 스팟 금리도 보게 되면 YTM이라고요.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긴 한데 단 그 대상이 어떤 채권인 거냐면 제로 쿠폰 본드입니다. 그 제로 쿠폰 본드의 YTM이 곧 스팟 금리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식,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밑에 있는 식은요. The term structure of spot rate. 이 스팟 금리도 보니까 기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스팟 금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 구조를 스팟 일드 커브 또는요, 스팟 커브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스팟 커브라고 해요. 줄여서. 그리고 the shape and level of a spot curve changes continuously with the market price of bond.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그 채권의 가격이 왜 움직였을까? 그게 밑에 할인율에 해당되는 스팟 금리가 움직였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팟 금리도 보게 되면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연동되는 채권의 가격도 계속 움직입니다. Forward rate, forward 금리는 이것도 또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거기 annualized 말 동그라미 칩니다. annualized. 이것도 금리는요, 연간으로 환산합니다. 연간. 1년짜리 금리 한 단위 기간이 1년짜리 이렇게 해서. 1년 금리. 자, annualized interest rate on a loan to be initiated at a future period is called the forward rate for that period. 그러니까 출발점이 지금이 아니고요.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또 어떤 일정 기간에 걸치는 금리, 그런 금리를 forward r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term structure of forward rate. 이 forward rate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term structure가 있네요. 기간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is called forward curve라고 합니다. 그리고 note that forward curve and spot curve와 mathematically related. 이 spot curve하고 forward curve는요. 둘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수학적 관계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밑에 노테이션이 있는데 그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이 그림 되게 헷갈리게 그려놨어요.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3페이지로 오세요. yield to maturity 그냥 바로. 자, yield to maturity와 yield of zero coupon bond는요, 스팟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쿠폰 본드의 YTM을 스팟 금리라고 불러요, 그냥. However, for 쿠폰 본드. 이제는 쿠폰 본드가 있어요. 쿠폰 본드. 이 쿠폰 본드는 스팟 금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쿠폰 본드의 연평균 수익률은요. 얘는 그냥 YTM이라고 합니다. yield to maturity. So for a coupon bond, if a spot rate curve is not flat, the YTM will not be the same as the spot rate. 어려운 말 나와 있어요. 제가 출제자라고 하면 이런 류의 말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거 맞니? 틀리니?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물어볼 거예요. 네, 이런 말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본적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이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이 말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10분만 쉽시다.